그럼 이번에는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자, 성능 측정. 그러면 먼저 객관적인 성능 측정의 중요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반화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능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 자, 먼저 성능 측정 기준이 혼동행렬이라는 게 있고요. 혼동행렬과 그 다음에 성능 측정 기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혼동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혼동 행렬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혼동 행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분류를 잘 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얘가 좀 오류가 생겼거나 살짝 분류가 잘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 형태로 보여준다. 그래서 행렬이에요. 행렬.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매트릭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 그래서 저는 혼동 행렬 또는 혼동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이메일이 스팸이야, 아니야?를 하기 위한 부분도 얘가 컴퓨터가 예측한 것과 실제 정답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그 정리해서 표로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혼동행렬을 할 때 뭐를 보냐면 그 양성, 음성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파지티브, 뭐 네거티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참 긍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정답도 이제 양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참값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행렬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랬을 때 얘가 뭐 정답도 양성이고 예측도 양성이다. 라고 하면은 파지티브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있고 여기도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긍정과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예를 들면 TP가 참 긍정이거든요. 그다음에 FP가 false가 되니까 false positiv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긍정인데 뭐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FP는 거짓 긍정으로 보시면 돼요. FP는 거짓 긍정 그리고 그래서 자, 얘는 긍정이죠. 그다음에 얘는 거짓 부정이죠. 그래서 거짓 부정을 나타내고 거짓 긍정, 그다음에 얘는 참 긍정. 그러니까 앞에 긍정 값이라고 볼까요? 네, T와 F는 그 true, false인 거고, 그다음에 P는 positive, N은 negative이거든.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거짓 긍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거짓 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보면은 TN이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 참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도 음성이고 얘는 예측도 음성이고 그 다음에 FN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답은 양성인데 예측은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FP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답은 음성인데 예측은 양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여기서 보는 거는 이렇게 이진분류에 대한 네 가지 기본값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TP다라고 하면 TP는 말 그대로 네, 진짜 양성을 맞게 예측하는 거고 그다음에 FN 같은 경우에는 양성을 놓쳐서 부정이라고 잘못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FP 같은 경우에는 부정을 잘못 양성으로 예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부정을 맞게 예측하는 거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가장 정확하게 맞는 걸 거고 얘네들은 살짝 이제 좀 일종의 뭐 분량이 좀 섞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쓰는 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암 진단 모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런 예측 결과에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성능 측정 그 기준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정확도죠. 어큐러시인데 이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체 중에서
얼마나 맞췄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정확률이 맞춘 개수 있죠. 맞춘 개수가 전체 개수분의 맞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확도를 나타내는 거고,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5명에 대한 데이터를 맞췄다. 그럼 당연히 95%의 확률로 정확도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불균형하잖아요. 불균형할 때는 굉장히 얘가 좀 성능이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약에 95%가 정상이고 5%가 병이면 예를 들면 전부 정상이라고 해도 얘는 정확도 95%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속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특이도와 민감도 있죠. 특이도와 민감도. 특히 의료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게 활용을 하는데, 특이도는 뭐냐면, 진짜 정상을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정상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맞췄느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정상인데도 병으로 오진한 비율이 낮을수록 어떻게 봐야 돼요? 예, 특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상인데도 병으로 오진한 비율, FP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FP 비율이 그러니까 낮을수록 특이도가 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민감도는 일종의 재현율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센시티비티와 리콜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진짜 병을 얼마나 잘 찾아냈냐, 뭐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FN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병인데 못 잡아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FN 비율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을 못 잡아내는 그 확률이 낮아야지, 그치? 낮아야 민감도가 되게 높구나, 잘 잡아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밀도와 재현율을 보면 얘는 이제 주로 정보 검색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뭐 검색 엔진 이런 데서도 보거든요. 그래서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뭔가를 찾았어요. 찾았다고 한 것 중에서도 진짜 맞춤 비율들 있죠. 또는 재현율은 전체 정답 중에서도 몇 개나 맞췄는지. 예, 전체 정답 중에 얼마나 맞췄지? 뭐 이런 걸 볼 때도 우리는 리콜.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 이제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성능 측정을 해올 때 어큐러시는 당연히 보게 하고요. 거기에 모두 같이 보게 하냐면 리콜도 같이 보라 그래요. 프리시전과 리콜은 어떻게 되니?를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찾았다고 한 것 중에 얼마나 많이 맞췄니? 또는 재현율은 어떻게 나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그 성능 평가를 같이 하는 그런 측정 기준을 활용을 하게 되죠. 되게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예,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검증 테스트 집합으로 쪼개는 과정을 보는 건데 말 그대로 주어진 데이터를 적절한 비율로 훈련과 검증 테스트 집합으로 쪼개서 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왜 데이터를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기하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라는 건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라는 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평가해요.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 말 그대로 배우고 그다음에 시험 본 다음에 평가해보는. 그래서 일종의 얘네들 상태를 일종의 집합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훈련 집합은 일종의 공부할 때 미친 듯이 열심히 연습하는 그런 문제집 같은 거고, 그다음에 검증 집합은 그럼 뭐예요? 모의고사 같은 거겠죠. 그리고 실제 테스트 집합은 실제 이제 실전에 활용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모델 선택을 포함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모델에 대한 선택을 제외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잘 맞는 모델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 데이터로 최종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학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학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델 선택을 제외하는 건 뭐냐면 학습과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집합을 바로 하는 거죠. 훈련하고 테스트, 집합으로 바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모델 선택 재배 방식을 좀 본다면, 모델 선택 재배 방식을 본다면, 이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 불러왔죠. 그쵸? 그래서 코드에 대한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본다면, 얘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일단 라이브러리 다 불러와서 데이터셋을 읽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트레인 사이즈는 0.6이죠. 여기서 보셨을 때 0.6이고 그래서 60%는 훈련이에요. 60%는 훈련인데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60%가 훈련이면 나머지는 40%는 테스트 하면서 얘가 이제 랜덤으로 분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이 데이터 로딩해서 분할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분할을 어떻게 했어요? 네, 테스트 학습으로 분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보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로 네, 훈련은 60%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40% 정도로 랜덤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행 쪽으로 가면 12행 쪽이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얘는 이제부터 이제 모델 학습을 시작을 하는 거죠. 모델 학습을 시작을 해서 그 훈련 집합에 맞는 X트레인과 Y트레인에 대한 핏 함수를 써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델을 시작을 한 거고, 모델 학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혼동 행렬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제 프레딕트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볼 때 프레딕트 한 걸 가지고 이제 MP 제로스 해서 일단 요 안에서 볼 수 있는 값들을 반복문을 써가지고 혼동 행렬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정확도를 여기에서 얘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 측정한 다음에 결국은 테스트 샘플 중에 얼마나 맞췄냐 그 비율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집합에 대한 정확도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코딩을 해서 결과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 혼동행렬 있잖아요. 이 혼동행렬 예시를 보면 이 안에서 숫자 3에 해당하는 데이터 75개 중에서 73개는 3으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2개는 2로, 그 다음에 한 1개는 7로 잘못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동행렬을 통해서 얘가 어떤 숫자를 잘못 예측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요 코딩을 통해서 훈련, 검증, 뭐 테스트 정도로 해서 보통은 이제 간단하게 훈련하고 테스트만 나눠서 해봤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검증 집합까지 나눠서 모델 성능을 정확히 평가를 하셔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교차 검증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교차 검증도 되게 중요한 그 평가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훈련용하고 테스트용으로 나눠서 그냥 그걸 성능을 측정을 했어요. 가장 많이 연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좀 데이터들이 쉬웠죠? 우리가 썼던 데이터들이. 그래서 사실상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꽤 성능이 잘 나오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한 번 테스트 가지고는 그게 맞다, 안 맞다를 이렇게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는 게 뭐냐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 검증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여러 번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학습과 테스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만약에 5개로 쪼갠다라고 했을 때 그중 한 개는 뭐 테스트용이고 나머지는 학습용 4개로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 5번 반복을 하는데
매번 테스트용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데이터가 한 번씩 테스트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그 교차 검증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이제 막대 그림이 보이죠? 오른쪽에. 막대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실험 1에서는 그 첫 번째 덩어리가 테스트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흰색 부분이 테스트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연두색 부분이 만약에 학습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 자, 실험 2에서는 두 번째 덩어리가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다음에 실험 5에서는 마지막 덩어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가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공평하게 한 번씩은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믿을 수 있는 평가 결과로서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얘가 이렇게 모델 선택을 포함하든 제외를 하든 이렇게 모든 단계가 다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코드는 그냥 굳이 코딩은 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그 크로스볼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크로스볼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역시 얘가 이제 교차 검증이나 이런 거를 쉽게 해주는 함수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그 크로스볼 스코어 모델을 불러와서 평가를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그 검증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 시작했을 때 얘가 데이터를 5개로 나눠서 5번 테스트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SV는 5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K겹 교차 검증이라는 식의 5번 테스트한다는 의미의 그런 교차 검증을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실험을 이제 총 5번에서 나온 정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총 5번의 정확도를 봤을 때 정확도의 평균은 97.164이고 표준 편차는 0.015 정도. 그럼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쵸? 정확하고 안정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교차 검증은 그냥 데이터가 만약에 안 많아요.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 그래도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교차 검증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 인공지능의 그 인식 원리 있죠. 어떤 식으로 SVM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어떤 원리로 얘가 분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보통 특징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징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수치라든가 아니면 벡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특징을 추출해서 그들에 대한 특징 공간을 한 점에 해당하게 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랬을 때 우리는 보통 그 2D나 3D로만 표현을 하지만 기계는 수십이나 수백 차원의 숫자 공간까지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차원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정보는 많아지는데 그에 대한 거리 계산이나 데이터 분석은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기계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숫자로 바꿔요.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 숫자에 대한 뭐 파일 이미지를 아까처럼 8 바이 8로 나눈 다음에 각 칸의 밝기 정도를 0부터 16까지의 숫자로 표현해서 64차원의 벡터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특징 추출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특징 공간을 분할하는 결정 경계는 이제 보통 4차원 이상은 수학적 상상력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계학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계학습이 다루는 영역들이 거의 한 수백에서 수만 차원의 그런 특징 공간들을 매우 복잡한 분포를 나타내면서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는.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층을 깊게 해서 훨씬 더 여러 단계의 특징 공간에 대한 변환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보셨을 때 이 특징 공간에서의 어떤 결정 경계라는 게 이제 뭔지 본다면 이 결정 경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기계는 이건 고양이, 이건 강아지라고 하는 것들을 숫자 공간에서 선이나 면으로 나눠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2D는 선인 거고 3D는 면인 거고 그 이상은 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그 과적합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한 경계를 만들거나 또는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그에 대한 결정 경계를 만들면 그랬을 때 얘는 그 훈련 집합에 대한 성능은 높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게 학습 데이터에는 잘 맞지만 테스트에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좀 성능이 되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는 못 맞추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봐주면 좋겠죠. 그럼 이제 간단하다기보다 이제 SVM의 원리를 본다면 일단 보통 이게 100% 정확률에 대한 두 분류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류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러니까 2가 더 좋을지, 3이 더 좋을지, 뭐 2와 3은 같은가? 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보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만약에 SVM 같은 경우에는 여백을 최대화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게 바로 분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림 A 선형 VM 같은 경우, SVM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선이 데이터를 완벽히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번 있죠. 이는 분류 경계와 데이터가 가까워서 사실상은 그 과적합의 위험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3에 대한 경계는 두 클래스가 멀어서 더 일반화 성능이 좀 더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의 일반화 성능이 좀 잘 보이는 거. 근데 비선형 SVM 같은 경우에는 선형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데이터도 분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기계학습에 대한 목표를 본다면,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면 일반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SVM 같은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맞추지 않고 말 그대로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도록 여백을 좀 넓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2S를 썼어요. 2S는 마진인 거고 여백인 거고 그 두 클래스의 가장 가까운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여백이 점점 넓어져야 그게 좀 더 분류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여백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S, 그쵸? 요 S 부분이 넓을수록 얘가 그 경계를 잘 뒀다. 그러니까 분류가 잘 됐다. 그래서 이 여백을 가장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들을 좀 찾아주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SVM을 비선형 분류기로 확장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원래 SVM은 선형 분류기거든요? 그런데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해서 선형 분리가 안 되는 데이터도 처리가 가능하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커널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다항식 또는 뭐 RBF 아니면 시그모이드 같은 그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커널 함수는 데이터를 이제 고차원적으로 매핑을 해서 선형 분리를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커널 함수 모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그 매개 변수로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이퍼 매개 변수를 본다면 그 C의 의미잖아요. 그럼 C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이퍼 매개 변수를 보면 그 보통 C는 SVM이 얼마나 오류를 허용할지 그거를 조절하는 애를 우리가 이제 C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부 오차를 좀 허용해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큰 값이다. 그러니까 C를 크게 한다. 라고 하면 오차 허용이 사실상 없어요. 한마디로 모든 분류를 좀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백은 마진은 좀 작아질 거고 대신에 훈련의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과적합의 위험도 좀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약간의 C값을 좀 작게 잡으면 오차 허용은 좀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 샘플에 대한 잘못 분류를 조금 허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으로써도 여백은 좀 커지는데 대신에 일반화 성능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훈련의 정확도는 좀 낮아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 그 3-4번 중에 보면 이런 코드가 있어요. S는 svm.svc 했는데 이거 자주 봤잖아요. 감마 0.1, C는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감마 0.1이라는 건 뭐냐면 RBF 커널의 공유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C는 1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류를 거의 허용하지 않아. 이거 이 뜻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 과적합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는 훈련 데이터를 좀 모두 정확히 맞추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C값이 작다라고 하면 좀 틀려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분류가 잘 될 수 있게 해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 C값이 높다라고 하면 과적합. 만약에 C값이 낮다 그러면 과소적합. 뭐 이렇게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하이퍼 파라미터 C와 감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교차 검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저값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계학습과 인식의 어떤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봤습니다. 초반에는 기계학습의 개요나 뭐 지도학습, 뭐 또는 비지도학습, 아니면 특징 벡터, 분류, 또는 뭐 모델 학습, 성능평가, 그다음에 혼동행렬 같은 이런 평가 도구들도 익혔고, 그리고 뭐 데이터 분할이라든가 교차 검증을 통한 뭐 이런 모델에 대한 일반화 능력들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간단하게 배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모델 구현을 넘어서 모델 선택이나 성능 평가 또는 일반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활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